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보약이 되는 시간, 건강한 의사 왕성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빅날입니다. 자, 최근에는 나이와 성별 상관없이 턱관절 장애로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죠. 맞습니다. 통증도 통증이지만 하품을 하거나 음식물을 씹기 위해서 입을 벌렸을 때 잘 벌어지지 않아서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하죠. 그렇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런 턱관절이 만성화되시라고 하는데요. 턱관절 디스크나 우울증까지 확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치료와 관리의 골든타임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특히나 턱관절 장애는 과로와 스트레스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하는데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휴식과 또 적절한 운동법, 스트레칭을 생활화해보는 건 어떨까요? 맞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의사,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알찬 정보를 준비했는데요. 건강 때문에 고민 있으신 분들이나 건강이 염려되시는 분들 지금 바로 무료 상담 가능합니다. 02-2000-4959로 연락 주시고요. 저희는 오늘 함께할 네 분의 원장님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도 한의학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전달해 주실 원장님들 자리에 나오셨는데요.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네 분의 원장님들과 함께 한의학에 대한 궁금증 해결해 볼 테니까요.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한 점 생기신 분들 지금 바로 무료 상담 가능합니다. 02-2000-4959로 연락 주시고요. 저희는 첫 번째 시청자분의 증상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은 39세 남성분이신데요. 팔꿈치 통증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최근 골프를 시작하면서 일주일에 3회씩 연습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3개월 전부터 왼쪽 팔꿈치가 아프더니 현재는 밤에 잘 때도 통증이 계속 지속된다고 하네요. 또 물건을 쥘 때 아프고 힘이 안 들어가서 놓칠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체외 충격파 치료를 받았으나 별 호전이 없어서 걱정이라고 하는데요. 정경호 원장님, 이분의 증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분은 지금 팔꿈치 통증을 호소하고 계시는데요. 이 팔꿈치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으로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테니스 엘보와 골프 엘보가 있겠는데요. 이 테니스와 골프라는 단어가 익숙한 단어인 만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테니스를 치거나 골프를 쳤을 때 많이 나타나는 질환들이기 때문에 이름이 이렇게 붙여져 있고요. 두 질환이 모두 다 팔꿈치 쪽에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감별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나씩 좀 살펴볼 텐데요. 일단 크게 팔꿈치 바깥쪽에 통증이 있으면 테니스 엘보일 가능성이 크고요. 팔꿈치 내측의 통증을 유발한다면 골프 엘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분과 같이 골프를 시작하시면서 생겼다면 골프 엘보일 가능성이 있겠지만은 정확한 감별을 위해서는 촉진을 해서 압통점이 어느 부위에 나타나는지를 판단해 봐야 되겠고요. 또한 손목을 폈을 때와 구부릴 때, 동작을 했을 때 특징적으로 압통이 어떻게 생기는지에 따라서 두 질환이 감별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동작을 해보면서 내가 어떨 때 더 아픈지를 감별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골프 엘보건 테니스 엘보건 물건을 주로 짚거나 주먹을 쥐거나 팔을 움직이는 동작을 할 때 나타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주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또 우리 시청자분께서 이렇게 골프를 시작하면서 이런 통증이 나타나셨다고 하는데 이게 골프 엘보 말고 테니스 엘보일 가능성도 있나요? 네. 이거가 테니스 엘보일 가능성도 있는데요. 물론 골프의 동작에 있어서 대부분 그 팔꿈치의 내측에 무리가 가거나 손상이 있는 경우가 많지만은 테니스 엘보처럼 팔꿈치 전반적으로 손상이 있을 때는 테니스 엘보로 진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에 연연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가 테니스 엘보와 골프 엘보를 생각을 해볼 때 테니스나 골프를 쳐보신 분들은 이해하기 쉽겠는데요. 이 운동을 할 때 대표적인 동작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테니스 같은 경우에는요, 기본적인 동작이 테니스 채를 손으로 꽉 움켜쥔 다음에 손목을 약간 뒤로 젖히는 동작이 기본 동작이 되고요. 이 테니스 채를 앞으로 휘두르거나 뒤로 휘두르게 되는데 이때 기본적으로 손목이 회내된 상태로 유지가 됩니다. 수피네이션 된 상태라고 말을 하는데요. 엎친 상태라고도 하고요. 이 상태에서 힘이 가해지면은 이 팔꿈치의 바깥쪽 부분, 외측 상과 부분이 손상을 입게 되어서 테니스 엘보가 나타나고요. 반대로 골프 엘보 같은 경우에는 골프 동작을 할 때는 손목이 회외된 동작, 반대의 동작이죠. 이렇게 뒤침 동작이라고 하는데요. 이 동작에서 이 상태에서 힘이 가해지기 때문에 내측 상과 팔꿈치 안쪽에 있는 힘줄에 손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내측 상과염, 즉 골프 엘보가 나타나게 됩니다. 네, 일단은 뭐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 두 증상 모두 테니스와 골프라는 단어가 포함되는 만큼 이 관련된 운동을 하면서 취해지는 자세가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정균 원장님,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말씀하셨듯이 골프나 테니스 같이 운동을 하다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은요, 의외로 이거는 운동 말고도 다양한 직업군에서 나타나는데 어떤 직업군에서 혹시 많이 나타날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좀 팔을 많이 사용하시는 뭐 화물을 나르는 직업이라든지 관련 네네. 직업들이 좀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만약에 팔을 많이 쓴다거나 이런 식으로 꼭 운동이 아니더라도 직업적으로 팔을 많이 쓰는 경우에는 특히나 반복적으로 쓰기 때문에 더 그 영향이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의외로 제일 흔한 직업군이 바로 가정주부인데요. 일상생활에 이런 반복적인 사소한 별거 아닌 것 같은 그런 동작들로 인해서 질병으로까지 발전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가정주부들을 보게 되면 집에서 요리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무거운 후라이팬으로 요리를 한다거나 칼질을 많이 한다거나 아니면 걸레를 많이 짜는 청소를 하거나 문지르는 행동 이런 것들이 다 팔꿈치 손목을 젖힌 상태에서 그 힘을 가해지는 동작들이기 때문에 테니스 엘보의 원인이 되고요. 또한 그 직업적으로 가정주부 외에도 손목이나 팔을 많이 쓰는 분들이 계세요. 특히 제가 봤던 분들은 벽에 전동 드릴로 이렇게 작업을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손목이 젖힌 채로 계속 작업을 하시기 때문에 테니스 엘보가 오시는 분이 있고요. 또한 그 밖에도 팔꿈치 주변을 부딪히거나 압박이 지속됐을 때 테니스 엘보가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원인들이 있습니다. 네, 뭐 한 가지 원인이 아니라 다양한 원인들로 인해서 테니스 엘보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서혁진 원장님, 일단은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뭐 골프를 치시다가 이러한 증상이 나타났다고는 하지만 골프를 치지 않아도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한의원에 굉장히 많은 테니스 엘보, 또 골프 엘보 이런 팔꿈치 통증으로 내원을 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은데요. 이분들이 전형적으로 많이 하시는 질문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가 저는 테니스 채를 잡아본 적도 없고 골프장 근처도 안 가는데 왜 이 병이 왔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실제로 이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 이 단어 이제 병명에 이제 테니스랑 골프라는 운동명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가 쉬우시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엘보라는 병 자체가 팔꿈치 안쪽 바깥쪽에 붙어 있는 힘줄에 처음에 염증이 생기고 이 염증이 심해지면서 힘줄을 비롯한 뭐 인대라든가 주변 근육이 미세 파열을 동반하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꼭 운동을 하지 않아도 이 부위들을 손상시킬 수 있는 모든 행동이
다 통증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사일, 특히 세탁을 많이 하신다거나 아니면 뭐 주방일들, 설거지를 많이 하시는 주부분들도 이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가 충분히 올 수가 있고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동 드릴 같이 연장을 사용하시는 분들, 연장을 어떤 지면에 때리면서 반대로 그 충격이 내 몸에 또 전달이 되잖아요. 그 충격이 가장 먼저 전달되는 곳이 바로 팔꿈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장을 많이 사용하시는 노동자분들, 그리고 이제 컴퓨터들 많이 하시죠. 컴퓨터 할 때 손목이 일부 좀 꺾인 상태에서 오랜 동안 좋지 않은 자세를 하게 되는데 이것도 역시 엘보를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병명은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라고 되어 있지만 이건 충분히 운동 없이도 발병할 수 있는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지금 환자분처럼 골프를 치다가 아프셔서 오셨는데 진단명은 테니스 엘보잖아요. 네. 그럼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골프를 치다 아픈 건데 왜 골프 엘보가 아니라 테니스 엘보죠? 예, 이것도 역시 병명에 우리가 좀 현혹이 되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병명을 처음에 나눌 때 테니스 선수들은 이상하게 바깥쪽을 많이 다쳤대요. 그리고 골프 선수들은 안쪽 팔꿈치를 많이 다쳤대요. 그래서 이름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 그러니까 바깥쪽이냐 안쪽이냐에 따라서 이름을 나눈 거지 테니스를 쳐서 다쳤다라는 의미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네. 역시 두 가지의 질문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평상시에도 이런 질환이 충분히 발생을 할 수 있다는 네, 건데 맞아요. 그렇다면은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나도 테니스 엘보가 아닐까 하고 이렇게 의심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자가 진단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는 진단하는 게 굉장히 간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만 제가 말씀드린 것만 체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테니스 엘보뿐만 아니라 골프 엘보를 같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바깥쪽이나 안쪽에 뼈의 볼록한 부위에서 일단은 통증이 느껴지는지를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아픈 부위를 이렇게 약하게 누르기만 해도 뭔가 자극이 강하게 느껴지는 그런 감각이 있는지 확인을 하시면 되고 또 팔을 뭔가 흔들거나 비트는 동작을 했을 때 통증이 더 심해지는지 또 손을 많이 쓰는 날에는 통증이 더 심해지는지 그리고 이제 점점 물건을 잡을 때 자꾸 뭔가 손에서 놓칠 것 같은 느낌이라든가 무언가를 꽉 잡았을 때 통증이 손이나 손목이 아니라 팔꿈치에서도 이제 통증이 느껴지는지 이런 내용들을 한번 스스로 체크해 보시면 일단은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통증이 처음에는 대부분 이제 팔꿈치 쪽에만 있지만 점점 심해지면 다른 부위까지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초기 신호가 있을 때 병원을 방문하시는 게 물론 제일 좋고요. 네, 네. 증상이 뭐 확대되기 이전에 자가 진단법을 통해서 증상을 좀 빠르게 체크를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런데 주위에서 테니스 엘보로 좀 고통받고 계시는 이 사람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잘 낫지도 않고 좀 낫는가 싶다니 다시 또 통증이 재발하고 그쵸. 정말 고질병이 아닌가 싶다라고 언급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원장님 그렇다면 뭐 치료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굉장히 중요하죠, 네. 이 병도. 실제로 이제 환자분들이 팔꿈치가 아파서 한의원을 오실 때에는 바로 오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아. 솔직하게 네. 말씀드리면 여러 병원들을 이미 다 거쳐보시고 음. 치료의 효과를 많이 못 보셨을 때 이제 하나의 대안으로서 이제 한의원을 찾는 경우가 많으신데 이제는 조금 바뀌셨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한의원을 좀 먼저 와주시면 더 많이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보통 이제 팔꿈치에 처음에 통증이 시작이 되지만 병이 점점 진행이 되면 이 통증이 위로 올라가기보다는 즉 어깨 방향으로 올라가기보다는 대부분 다 손목 아래 방향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손상된 힘줄 자체가 팔꿈치와 손목을 연결해주는 힘줄이거든요. 그러니까 염증이 퍼져나갈 때도 역시 연결될 부위를 따라서 퍼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팔꿈치에서 아래 손목 방향으로 점점점 더 아파지게 되고 이 과정에서 여러 치료를 받지만 효과가 그동안은 크지 않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실제로 손목까지 통증이 나타난다. 이럴 때는 이제 수술을 권유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불과 10%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팔꿈치 염증이 오래돼서 미세 파열이 완전 파열까지 진행이 된 경우, 그러니까 그 경우가 10%도 채 되지가 않거든요. 네.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좀 수술 치료가 필요할 수가 있지만 대부분은 그런 경우가 없으시거든요. 90% 이상이 수술 없이도 다 치료가 가능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비수술로 목표로 이제 치료를 하신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존에는 잘 안 낫는 병, 만성적인 병, 난치병으로 알려진 게 이 엘보가 분명히 맞지만 분명히 한방 치료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여러 군데에서 치료를 받다가 또 한의원에 찾는다고 하셨고 네. 또 우리 문의를 주신 시청자분께서도 체해 충격파 치료를 받았는데도 별 호전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서혁정 원장님, 네. 한의원에 가면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일단은 역시 엘보 치료하는 데 있어서 그 단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환자분이 일단 아픈 게 일단은 좀 해결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게 단순하게 소염제를 먹는다거나 진통제로 웬만해서 잘 안 잡힙니다. 그래서 이 부위 자체, 그러니까 염증 있는 부위 자체를 직접 공격을 하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효과가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태후침법이라고 하는 특수침법과 함께 소염 효과가 뛰어난 약침 치료를 하면 굉장히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어떤 약을 먹어서, 그러니까 입을 통해서 약을 먹으면 내 몸에 들어와서 소화 흡수가 돼서 결국 혈액을 타고 그 손상 부위까지 가야지 효과가 나타나는데 약침 같은 경우는 그 부위에 직접 바로 맞거든요. 효과가 빨리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 소염약침 치료로 일단은 염증을 잡고 붓기를 잡아서 환자분의 불편감을 일단은 좀 줄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이 대부분 이제 염증만 이제 목표로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엘보우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이게 미세 파열을 동반하는 병이에요. 더 심하면 완전 파열까지도 가는 병이기 때문에 파열됐던 부분들의 복구가 필요합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특히 인대 부위들의 복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인대를 강화시킬 수 있는 치료를 하면 좋은데요. 역시 약침 중에서도 이런 인대 강화 효과가 굉장히 뛰어난 약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 환자분도 이제 정형외과에서 체충격파 치료만 받았지만 이럴 때 인대 강화 효과가 있는 약침 치료를 같이 했다면 아마 이런 상황이 오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피부가 상처가 나도 흉터가 남죠. 그렇죠. 알게 모르게 흉터가 분명히 남습니다. 우리 관절도 손상이 되면 반드시 흉터를 남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그 안에서는 분명히 상처에 대한 흔적을 남기게 되거든요. 바로 이 손상됐던 부분들끼리 달라붙는 이런 유착성 손상들이 일종의 후유증처럼 남아서 이제 운동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그라스톤이라고 하는 테크닉을 이용해서도 치료를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이제 경근추나라고 하는 이제 MET 요법 같은 거를 이제 병행해서 결국 이제 운동 능력까지 이제 회복을 해야 좀 더 완벽에 가까운 치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은 염증을 잡아주고 인대를 강화시켜줄 수 있는 약침 치료와 함께 또 근육을 다시금 정상화시켜줄 수 있는 추나 요법까지 한방 치료 방향을 잘 고려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앞서서 우리 원장님께서 증상이 나타나자마자 한의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그렇죠. 해주셨잖아요. 이와 함께 또 단 한 번의 치료로 완치를 기대하기도 조금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치료 기간은 어느 정도로 잡으면 좋을까요? 평균적으로 보면 대략 한 달에서 한 두 달 정도? 네. 이 정도는 시간을 좀 가지셔야 되는 병인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초기에 오시면 그 기간이 더 단축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임상에서 환자분들을 접해 보면 한 달에서 두 달 정도의 시간은 좀 걸리는 것 같거든요. 그래도 이제 분명한 거는 대부분 일반적인 치료는 진통 치료만 목표가 되어 있지만 한방 치료는 진통이 목표가 아니거든요. 통증은 당연히 좋아져야 되는 거죠. 염증이 줄고 손상됐던 힘줄이 회복이 되면 통증은 당연히 줄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반드시 치료를 하면서 통증도 물론 줄고 있어야 되지만 팔꿈치의 움직이는 각도라던가 팔꿈치의 힘, 근력 자체가 같이 회복되는 치료를 꼭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 자체적으로 이제 좀 통계를 내보면 보통 이제 4주 이내에 치료가 마무리되시는 경우는 한 35% 내외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 8주 내외로 하면 이제 한 58% 정도가 되고요. 그 외에 이제 8주 이상으로 이제 치료하는 경우가 이제 한 7% 정도가 되는 걸로 지금 통계가 나오는데 이 치료 속도는 실은 의사인 저희가 결정하는 경우보다는 실은 환자분이 결정해 주신 경우가 더 많아요. 일단 병이 얼만큼 진행되어 있는 상황에서 오셨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치료를 하면서 휴식을 좀 더 취해 주실 수 있는 환자분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계속 일을 할 수밖에 없는 팔꿈치의 손상을 계속 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환자분인지에 따라서 치료 기간이 좀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말씀드리기에는 이제 네. 쉬면서 치료받으시면 더 좋습니다. 말씀드리지만 저희도 이제 똑같이 일을 하는 입장이 쉽지는 않죠. 쉽지 않아요. 네, 그럼요. 그래서 맞아요. 근데 분명히 쉬면서 치료하면 더 도움은 되실 거예요.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최대한 팔을 사용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또 그렇게도 쉽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정경호 원장님, 어떻게 관리를 하면은 이런 재발을 좀 막을 수 있고 이렇게 치료를 받을 때 좀 더 빨리 나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말씀하셨듯이 안 쓰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긴 그쵸. 합니다. 그런데 안 쓸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일단 운동을 한 다음 날이라던가 증상이 발생한 뭐 직후라던가 이럴 때는요, 최대한 안정을 취하면서 좀 아이스팩이라던가 서늘하게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고요. 어느 정도 몇 주 시간이 지나고 진행이 된 후에 만성으로 넘어갔을 때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운동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이제 열이 나지 않는 걸 확인한 후에 운동을 하셔야 되고요. 운동은 주로 손목을 이용해서 하시게 되고요. 만약에 손목을 움직였을 때 통증이 너무 심하시다면은 스트레칭을 먼저 해주셔야 되는데 이 스트레칭은 내 몸에 움직임을 주지 않고 할 수 있는 스트레칭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손목을 젖힐 때 통증이 유발되신다면은 손목을 젖히지 않은 상태에서 손목을 반대로 통증이 유발되지 않는 방향으로 천천히 이완을 시켜주신다던가 혹은 손목을 가만히 중립 상태에 둔 채로 힘을 반대 방향으로 두면서 손목을 젖히는데 젖히지는 않는데 힘은 가해지는 그런 등장성 운동을 해주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손목이나 팔꿈치에 무리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동과 스트레칭도 적절하게 해주면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현재 건강한 인사 시청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저희가 무료로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02-2000-4959번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의 증상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청자분은 52세 여성분이신데요. 갱년기 증후군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1년 전부터 하루에도 몇 번씩 열이 났다 식었다를 반복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 상체에서 땀이 많이 난다고 합니다. 또 잠이 잘 안 오고 잠이 들어도 자주 깨고 자다 깼을 때 소변이 많이 보는 이런 야간요 증상도 있고 또 현재 두통과 뒷목 뻐근함, 안구 건조 등도 있다고 하는데요. 작년 폐경 이후에 이러한 증상이 더 심해진 듯 한다고 합니다. 최 원장님, 이번의 증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분은 이제 전형적인 여성 갱년기 증세를 보이시고 계세요. 특히 이제 하루에도 몇 번씩 열이 오르락 내리락, 특히 안면 쪽으로 아마 많이 오르셨을 거예요. 그다음에 상체에만 또 땀이 많이 나시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잠이 안 오고 밤에 자꾸 잠이 중간에 깨는 그런 불면증 증상도 가지고 계세요. 또 이제 갱년기 때에는 아무래도 신장과 방광의 기력이 많이 약해지다 보니까 야간요라든가 빈요, 급요 같은 증상도 많으신데 이분도 지금 야간요가 있으신 것 같으세요. 또한 이제 두통과 뒷목이 이제 뻐근하시고 안구 건조증 이게 전부 다 이제 피부에 진액이 많이 부족해지고 말라서 생기는 건조증이자 상체의 열증으로 인한 증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폐경이 진행이 되면서 이런 여성 호르몬의 부족으로 인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를 갱년기 장애라고 합니다. 이렇게 갱년기 장애는 주로 이제 어머님들이 제일 먼저 느끼시는 증상이 이제 안면 홍조예요. 열이 위로 올라가고 그다음에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서 생리량이 점점 줄고 생리의 기간이 자꾸 벌어지고 띄엄띄엄 하다 말다 건너뛰시고 이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시면서 이런 증상이 한꺼번에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일단은 시청자님 증상으로 미루어 봤을 때 전형적인 여성 갱년기 증후군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렇죠. 뭐 안구 건조증부터 불면증, 열감, 뭐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원장님 그렇다면 대표적인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제 갱년기 장애 증상이 대표적인 건 사실은 딱 한 개 폐경이에요. 아, 폐경. 네, 혹시 그 아나운서님의 어머님께서도 갱년기를 겪으셨나요? 저희 어머님도 작년부터 약간 이런 그렇죠. 증상이 나타난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주로 더위를 많이 호소하지 않으시던가요? 맞아요. 저랑 같이 있을 때 저는 뭐 온도가 딱 좋아서 선선하다는데 엄마께서는 갑자기 덥다고 막 열감을 느끼시더라고요. 네, 요즘 별로 크게 덥지 않은데 네. 에어컨을 마구 키실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서 전기세 걱정하시죠. 그리고 어머님들 어머니도 속상해하셔요. 나 맞아요. 혼자만 덥나? 막 네, 이러면서, 맞아요. 네. 그리고 또 가족분들이 네. 자기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심정적으로 굉장히 좀 극단적으로 오르락내리락 하시는 그런 네.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따님이 많이 위로해 주시고 사랑을 퍼부어 주셔야 됩니다. 네. 네, 이렇게 어머님들께서는 갱년기 시기에 이제 육체적인 부분의 증상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의 증상들도 굉장히 같이 호소를 하고 계세요. 우선 육체적인 증상은 아까 말한 대표적인 게 이제 폐경입니다. 그래서 폐경이 오기 전에 생리량이 점점점 줄어서 하루나 이틀 정도밖에 생리를 안 하시고 어떤 달은 또 건너뛰기도 하고 어떤 달은 한 달에 2번을 하기도 하고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어서 내가 언제 생리를 할지 도무지 감을 잡을 수가 없는 상태가 와요. 이제 이런 증상은 모두 여성 호르몬의 부족, 특히 에스트로겐의 부족으로 인해서 발생이 됩니다. 에스트로겐이라는 거는 이제 몸속에 있는 자궁 옆에 있는 난소에서 분비가 되는데요. 이게 한방에서는 나이가 들면서 노화로 인해서 신기가 떨어지면은 그 에스트로겐이 자꾸 부족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에스트로겐이 줄어들고 그 제대로 된 배란이 일어나지 못하니까 생리가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돼요. 근데 이
에스트로겐이 생리만 시키는 게 아니라 몸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담당을 하는데 특히 이제 비뇨 생식기계 쪽으로도 영향을 좀 미쳐서 요실금이 많이 오기도 하시고요. 질건조증이 오시기도 하고 또 요로 감염이나 아니면 방광염처럼 이런 아랫부분의 면역력 같은 것도 많이 저하가 되세요.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자주 소변이 마려운 빈뇨나 급뇨, 절박뇨 이런 것들도 생기시고요. 이제 아까 말한 그 어머님들이 정신적으로 기분이 왔다 갔다 오르락 내리락 많이 하시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 자율신경의 실조가 이 폐경기 때 같이 오기 때문이에요. 자율신경이라는 거는 교감신경이랑 부교감신경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교감신경이 올라가면은 사람이 예민해지고 부교감신경이 또 올라가면 사람이 약간 좀 처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두 개가 폐경기랑 갱년기 때에는 너무 극단적으로 순식간에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는 굉장히 기뻤다가 조금만 더 지나서는 너무너무 우울해하시고 또 눈물도 뚝뚝 흘리시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급하게 이제 오게 돼요. 그래서 요런 이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극단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걸 느끼시는 어머님들이 대략 50%나 됩니다. 갱년기 한국 여성의 50% 정도는 가볍게든 무겁게든 갱년기 증상을 느끼시고요. 그중에 한 20% 정도는 굉장히 이걸 좀 심하게, 그러니까 치료가 좀 많이 필요하다 싶을 정도로 느끼시는 어머님들이 계세요. 특히 이제 불면증이 굉장히 심하게 오시는 케이스가 괴로워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잠을 자야 사람이 다음날 이제 건강하고 밝고 머리가 잘 돌고 이렇게 되는데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항상 온몸도 아프고 밥맛도 없고 짜증은 짜증대로 나고 이제 불편하신 경우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신계 쪽으로 불면증, 그다음에 기억력 감퇴, 건망증 많이 생기시죠. 그다음에 또 감정의 기복이 심함 이런 것들도 오시고요. 그다음에 피부랑 또 관절 같은 데가 많이 아프다고 하세요. 피부는 되게 건조해지시고 관절은 무릎 아프다, 어깨 아프다, 손가락 아프다 이런 온갖 관절염을 다 또 호소를 하시죠. 또 에스트로겐 자체가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데 갱년기가 들어서 에스트로겐이 부족해지다 보니까 자꾸 골 밀도가 떨어지면서 어머님들이 이제 뼈도 자꾸 아프다, 시리다, 그다음에 검사상 했을 때 이제 뼈에 칼슘 농도가 많이 떨어져 있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증상의 그런 갱년기 증상들 어머님들이 많이 호소를 또 하세요. 네, 뭐 우리 감기 가볍게 여겼다가는 폐렴이나 기관지염으로 좀 확장될 수 있듯이 그쵸. 갱년기 증후군도 가볍게 넘겼다가는 또 다른 증상을 좀 유발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보다 더 적극적인 한방 치료 방향을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이준하 원장님 어떤 치료법들이 사용이 될까요? 예, 한의학적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보통 산부인과에서 갱년기에 대해서 상담을 하시죠. 갱년기 상담에 대해서 보통 이제 호르몬 대체요법을 권장을 받습니다. 예, 어쩔 수 없이 이제 산부인과에서 처방이나 아니면 치료를 받는 이 방법과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어느 게 낫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그렇게 제가 권하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이 그 가장 중요한 치료 비교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호르몬 대체요법이라는 거는 갱년기 이후로부터 에스트로겐의 비중이 점점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이 에스트로겐이나 아니면은 이제 황체 호르몬까지 같이 이제 조금씩 약물로서 호르몬을 주입받는 경우를 말을 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다시 갱년기 이전에 호르몬의 수치를 유지해 가면서 생활하기 때문에 갱년기에 나타난 증상들을 많이 개선할 수 있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HRT라는 이제 대표적인 호르몬 대체 요법이고요. 그리고 한방에서는 한약 치료가 가장 대표적인 치료 방법이고요. 그리고 부가적으로 침 치료 그리고 약침 치료 이렇게 시행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이 중국에서 52주간 390명을 대상으로 이 이제 HRT 양방 치료와 그리고 한방 치료를 비교를 했습니다. 390명을 대상으로 52주 동안 치료를 했고요. 이 초기 3개월 동안은 HRT 양방의 치료 방법이 좀 더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좀 더 도움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부터는 어느 방법이 특별하게 더 좋다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두 가지 방법 모두가 효과적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렇다면 어떤 차이가 있나요? 라고 궁금해 하실 수 있겠죠. 여기서 어떤 차이가 있냐?
치료의 효과는 비슷할 수 있으나 치료 중간중간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 한방 치료가 좀 더 부드럽게, 그러니까 부작용이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호르몬 대체요법, 양약 치료는 이제 부정출혈이 30% 정도 나타났고요. 한방 치료에서는 5.2% 정도로 좀 낮게 나타나는, 부작용이 적게 나타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호르몬 대체요법, 우리가 먹는 호르몬 약은 유방암을 유발하는 데 좀 유의하고요. 그리고 자궁 내막암을 좀 더 이제 악화시키는데 좀 여러 연구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혈전, 이제 우리 몸에서 혈관 내에서 이제 노폐물이 쌓여서 막히는 질환이 생길 가능성이 좀 더 많다고 나타나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만약에 머리 쪽에서 나타난다면 이제 뇌경색 쪽으로 나타날 수 있겠죠. 이렇게 이제 부작용이 좀 이제 걱정되시는 분들, 그리고 평상시에 이제 혈액순환이 나는 잘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은 호르몬 요법은 가급적 지양하시고 이제 한방 요법이 적극적으로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한방 한약 치료가 가장 이제 주요 방법인데 이 대부분 환자분들이 오셔서 그렇다면 이 좋은 치료 방법이 보통 어느 정도 치료 기간이 걸릴까요? 라고 여쭤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보통 한 달이요, 두 달이요 라는 이제 저희 대답을 기대하시는 분들 많죠. 하지만 아까 연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52주 기간 동안 이제 연구 결과를 했듯이 어쩔 수 없이 단기간에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단기간에 치료가 됐다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신체 이제 컨디션이 좋으시고 뭐랄까 자연스럽게 이제 갱년기 넘어가실 수 있었던 분들이고요. 갱년기 증상이 심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 비보험이라는 한약의 특징 때문에 이런 장기간 치료가 부담이 되신다면 이런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복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이고 좋은 효과가 나타나지만 아주 크리티컬한 증상이 지나갔다면 계절별로 그리고 또한 이제 1년에 3회 정도로 이렇게 나누어서 복용을 하셔서 3년 정도를 보아서 이렇게 치료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니면 그것 또한 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면 한방에 보험이 적용이 되는 가루약을 통해서 그 적극적인 치료라기보다는 좀 증상 완화의 목표로 이제 기대하시고 그렇게 이제 한의학의 어떤 이제 부작용 적은 방법을 통해서 치료를 권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한방 치료에서 한약은 어떤 처방이 좋은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은 3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증상에서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위로 상열감입니다. 그러면서 땀이 나타나는 거죠. 이러한 증상들을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소양의 울결, 이제 우리의 몸의 기운이 제대로 뻗어 나간다면 열을 동반하지 않지만 제대로 뻗어 나가지 못하는 갱년기에 들어오기 때문에 뻗어나가지 못한 울결됨이 지속된다면 상부의 열감으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상부의 열감을 시오나 목단피나 치자 이러한 약재로 잡아주면서 이러한 갱년기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간장과 신장의 부조화로부터 시작되는 우리 몸의 진액이 점점점 말라가는 이러한 변화로 나타나기 때문에 혈제, 당귀와 작약을 보충하는 방법이 동시에 들어가고 또한 이러한 기운들의 부조화는 결국에 기운에 제대로 된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백출과 복령으로서 이러한 조합으로서 나타나는 것들이 가미소요산입니다. 이렇게 이제 상부의 열감과 그리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열감을 잡아주는 것이 가미소요산이고요. 물론 이제 원장님과 정확한 상담을 통해서 진단을 받으시길 권해드리고요. 또한 이 이제 열감뿐만 아니라 초조함, 불안감 이렇게 위축되고
뒤로 후퇴하는 이러한 증상이 자주 나타나신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용환유구나 이제 백자인으로서 마음을 평정심을 잡아주고 심기를 안정화시키는 약재를 군약으로서 사용하는 귀비탕 거기에다 만약 열감까지 나타나면 이제 치자가 들어가는 가미귀비탕 계열로 들어가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정말 내 몸이 정말 말라간다 이럴 때는 적극적으로 보혈제를 사용하는 대형전이라는 대표적인 처방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처방을 통해서 각각의 세분화된 증상을 치료하도록 저희는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갑자기 이제 증상에 맞는 한약 처방과 함께 또 침 치료가 동반되면 좋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원장님 그렇다면 대표적인 혈자리 몇 가지가 많겠지만 대표적으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지금 침 치료와 이제 한약 치료가 거의 동일하게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약 치료에서 간장과 신장의 치료를 돋구기 치료라기보다는 이제 조화를 도모하는 약재를 많이 사용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간장의 어떤 조화로운 이제 소통을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혈자리를 사문교혈입니다. 사문교혈 이제 다리 쪽에 있죠. 다리 쪽에 보통 자기의 이 이제 둘째부터 새끼손가락까지의 이 길이를 이제 내 안쪽 복숭아 뼈에서부터 올라와서 움푹 들어가는 곳을 자주 마사지를 해주신다면 그 부분이 사문교혈이고 그 부분은 이제 간장의 기운을 조화롭게 할 것이고요. 이 간장을 좀 더 보태고 싶다. 그렇다면 대장의 기운을 돋구는 게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장의 대표적인 혈자리는 곡지혈입니다. 곡지는 우리가 이렇게 꾹 이제 팔꿈치를 굽혔을 때 주름이 생기는 곳을 지압을 하시면 좋습니다. 네, 이러한 혈자리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영 원장님, 생활관리법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짚어볼까요? 네, 우선 갱년기 증상 때 혹시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전 처음 운동지 들어봤어요. 증후군이요? 저도 네. 처음 들어봤어요. 네, 아이들이 이제 갱년기 때 나이대 보통 아이들은 대학생이거나 아니면 네. 사회초년생 정도에 되는 그런 그쵸. 나이가 있는 자녀들을 가진 어머님들이 많으시잖아요. 이 아이들이 이제 다 커서 둥지를 떠나요. 네, 아침에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고 네. 이제 엄마는 약간 뒷곁이 되죠. 그런데 갱년기가 와서 폐경까지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이 속이 헛헛하시고 힘드시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생활 예방은 가족의 사랑입니다. 네. 네. 가족이 사랑으로 어머니를 돌봐주시고 보살펴주시면 어머님들이 이렇게 마음적으로 큰 공허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또 갱년기 증상을 더 악화시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예방을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규칙적으로 생활 습관을 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운동을 꾸준하게 하시는 게 도움이 되는데요. 에스트로겐이 되게 저하가 되면서 운동을 좀 꾸준하게 하면 에스트로겐 저하를 조금 예방하실 수가 있어요. 특히 걷기 또 이제 혈액순환을 자극하는 이런 등산 이런 것들 하시면 좋고요. 이제 골다공증의 예방을 위해서 평소에 이제 철분이라던가 칼슘이라던가 이런 미네랄이 많이 함유된 음식들, 뭐 치즈나 우유 같은 것도 좀 꼬박꼬박 드셔주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폐경기 때 살이 갑자기 쪄요. 특히 복부, 가운데 부분, 허벅지 이런 데가 많이 찐다고 이제 호소들을 하세요. 이게 이제 에스트로겐이 저하가 되고 또 인슐린 저항성이 이제 낮아지면서 몸에 자꾸 지방이 쌓이게 됩니다. 근데 지방이 쌓이면 사실 안 그래도 떨어지고 있는 그 난소의 기능이 더욱더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갱년기 증상이 좀 가속화가 되고 급격하게 온다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위에가 덥다 보니까 소화는 잘 돼서 돌아서면 배가 고프시지만 항상 좀 일정한 양의 식사량을 유지를 하시는 게 또 도움이 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방에서는 이 갱년기가 신허에서 온다고 하는데 신장은 아래쪽에 이제 물의 기운을 담당하고요. 그 다음에 심장은 위쪽에 불의 기운을 담당해요. 갱년기 때 화병이 그렇게 많이 오잖아요. 심장의 불의 기운이 너무 많이 이렇게 왕성해지면서 가슴이 덥고 답답하고 가슴을 이렇게 치게 되는 그런 증상이 오죠. 이게 그럼 위에 부분에 불만 꺼주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 신장이 허해지다 보니까 아랫부분에 물의 기운, 수기의 기운, 순환의 기운을 더 많게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래를 좀 따뜻하게 해주고 상부는 시원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반신욕이나 족욕 같은 거를 해주시면 도움이 되고 아체의 그 마사지나 이런 것들도 많이 도움이 되세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시고 잊지 마세요. 잠을 잘 주무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 간의 사랑이 아주 중요한 치료법입니다. 네, 평상시에 잠을 충분히 자고 반신욕과 조교에 도움이 되고 또 가족들의 관심과 사랑이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건강 때문에 고민 있으신 분들 지금 바로 무료 상담 가능하니까요. 02-2000-495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잠시 광고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의 원장님과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강한 의사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방송을 보시다가 한의학에 대해서 궁금증 있으신 분들 무료 상담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02-2000-495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양한 한방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정겨운 원장님이 준비하고 있는 오늘의 건강 꿀팁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건강한 의사 정겨운 원장입니다. 오늘은 금운하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금운하는 초여름, 요즘 같은 초여름에 꽃이 활짝 예쁘게 피는 꽃인데요. 인동초라고도 부르는 덩굴과의 꽃입니다. 금운하는 그 어원에 대해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하나 소개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옛날에 어느 마을에 약초 캐는 인동 노인이라는 사람이 살았다고 합니다. 이 인동 노인에게는 금화랑 은하라고 불리는 두 딸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이 마을에 전염병이 돌았는데요. 마을 사람들이 피부병에 걸려서 온몸에 고름이 나고 눈이 충혈되는 그런 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동 노인이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약초를 캐러 갔는데 어느 날 이 금화와 은하가 꿈을 꿨는데 푸른 잎이 생기는 덩굴 나무에 인동 노인이 양손에 노란 꽃, 하얀 꽃을 들고 쓰러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 꿈을 꾼 후에 마을 사람들이 나무를 찾아서 약으로 다려 먹었고 이 병이 다 나았다고 하는데요. 이 이름처럼 금운하는 노랗고 하얀 꽃이 피는 그런 색을 가지고 있고요. 이 덩굴을 인동덩굴이라고 부릅니다. 금운하의 주치와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이 어원처럼 여러 가지 염증이 있고 노응이 나올 때 주로 쓰는 약재입니다. 열을 내리고 해독시키는 작용이 있어서요. 특히 이제 감기에 걸렸을 때 열이 나고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있을 때 민간에서도 차로 많이 끓여 먹고 있고요. 그리고 내부의 장기의 각종 염증들, 복막염이나 맹장염, 자궁내막염과 같은 염증 질환에서 염증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배농작용이 뛰어나서 이질에 걸려서 농이 섞인 변을 보거나 아니면 초기 유선염처럼 저제 염증이 나오거나 이런 증상이 있을 때 금운하를 달여서 쓰면 매우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금운하에 관해서 여러 가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어떤 연구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금운하의 소염 작용 때문에 각종 감염성 질환, 웨이도염이나 중이염이라던가 바이러스성 결막염, 인플루엔자나 폐렴과 같은 질환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요. 또한 항균 작용이 있어서 황색 포도당구균이나 이질균, 대장균, 콜레라균 등 각종 균을 억제하는 작용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항산화 효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금운하가 세포의 항산화 효과를 가져온다는 연구가 있고요. 또 그 간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어서 전염성 간염에 쓸 경우에 간 기능을 회복시키는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항암 효과라던가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효과 등등 여러 가지 연구가 금운하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금운하에 대해서 이런 다방면으로 활용되는 것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임상에서는 금운하가 피부 치료에 매우 많이 다용되고 있습니다. 금운하 요새 화장품에서도 금운하 추출물을 많이 쓰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금은화가 대표적으로 항균 작용을 하기 때문에 여드름을 유발하는 균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어서 여드름의 악화를 막거나 진행을 억제하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고요. 또한 우리가 여름에 자외선을 많이 쐬게 되는데요. 자외선이 피부에 닿으면 피부의 보호막을 손상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표피의 각질 형성 세포를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금은화가 할 수가 있고요. 또한 피부가 헐었거나 베인 상처, 그리고 두드러기, 가려움증, 종기가 났을 때와 같이 각종 피부병에 금은화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은화는 이렇게 염증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지만은 이게 다 금은화가 찬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증상이 있을 때 허증이 있고 실증이 있는데요. 금은화는 허증이 있거나 냉증이 있을 때 사용했을 때는 큰 부작용을 겪게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한의사의 진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한의사의 정겨운 원장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건강 꿀팁은 정겨운 원장님과 함께 열을 내리고 농을 배출할 때 사용하는 금은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도 언제든지 상담 가능하니까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님 전화 연결 잘 되셨고요. 예. 예, 어떤 증상 때문에 고민이 있으세요? 제 딸이 70년생인데 제 딸 이야기인데, 예. 예. 갱년기가 왔는데 한 2년 됐나, 한 1년 반 됐는가, 그 뒤로 우울증하고 또, 혼자서 이야기하고, 네네. 무엇이 또 자기를 몸속에 침을 이었다 하고 막 이런 증세가 있어요. 혼자서 또 이야기를 네네. 하고. 그래서 저는 애가 터져서 한의원도 좀 가보면 떡이 되나, 예. 네, 전화 잘 주셨고요. 이 밖에 또 어디가 아프시거나 다른 증상 또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지 이빨도 아프다고 이빨도 빼고 자궁에도 그래가지고 또 가고 하여튼 그 증세 때문에 그런지 불안증이 있어 그런지. 네, 알겠습니다. 서혁진 원장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따님 증상들 때문에 굉장히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우울증하고 불안증하고 네. 그런 게 겹치는가 싶어요. 따님이 혹시 결혼을 하셨나요? 예, 해가지고 아들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실제로 갱년기 때요. 육체적으로 증상이 많이 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정신적인 문제로 증상이 더 심하게 오시는 분도 분명 계십니다. 그 어떤 게 더 불편하다 이걸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아무래도 정신적으로 불편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족분들이 더 답답해하실 수밖에 없어요. 차라리 몸이 어디가 아프면 차라리 어디 가서 병원을 이렇게 가서 치료도 받고 이러지만 지금처럼 우울증도 심하시고 마음이 굉장히 불안하시고 이런 상태라면 가족분들이 아무리 병원을 가자고 권유를 하셔도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맞아요. 계속 가족끼리 자꾸 싸우게만 되고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남편이 옆에 있거든요. 네네. 좋은 회사도 그만두고 이제 이성계 좀 조딱하니 가는데 그래도 제가 전화를 마음대로 못 하겠어요. 혹시나. 그렇군요. 사위분께서 이렇게 또 아내분을 위해서 따님을 위해서 이렇게 회사도 일단은 잠깐 쉬시면서 이렇게 곁에 계신 것만으로도 일단은 너무나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동안은 이제 치료를 받으실 때 신경정신과 위주 치료를 받으셨을 수가 있어요. 대부분 요즘 연예인분들도 공황장애며 우울증며 이러면 신경정신과를 예전보다는 좀 편안하게 방문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떤 병명이든 상관없이 거의 대부분 거의 유사한 약을 처방을 받으시거든요. 바로 신경안정제라는 걸 먹는데 이 신경안정제의 부작용이 굉장히 좀 심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방 치료를 받으러 내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만 제가 좀 더 길게 상담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이 방송이 끝나고 다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상담을 여기까지 도와드리고요. 방송이 끝난 후 바로 연락을 드려가지고 더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건강 때문에 고민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상담 접수 가능하니까요. 02-2000-495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저희 건강한 의사가 준비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8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의료 정보에 대한 제공일 뿐 의료 정보에 대한 과시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모든 치료에는 부작용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